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200일 이동평균을 넘지 못하면 데드크로스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월터 윅오프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분의 이제 분석을 보면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으면 $9,00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반면에 200일 이동평균선은 거절당하면 앞으로 한동안 저소득 대학생의 주 메뉴인 라멘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농을 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선이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200일 이평선이 이제 위쪽에 상단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다들 이제 USBTC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며칠 만에 거의 $1,000 가까이 치솟았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현재의 조정 장세를 끝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위에 보시면 200일 이평선이 위쪽에 이제 상단에 위치해 있고 현재 $8,525 선 정도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서 지금 몇 번, 거의 3번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상태인데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위쪽에 200일 이평선에 정확하게 걸려 있죠. 그래서 이 위쪽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저항선에 직면해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저항선에 지금 한번 부딪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8,500 선에 그래서 이 선을 넘고 올라가야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9,000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위에 위치해 있는 이 50일 이평선도 있습니다. 이 위치까지 $9,500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50일 이평선이 이제 또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까지 이걸 뚫게 되면 이 위쪽까지 $9,500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USBTC의 또 다른 분석을 보면요. 20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할 수 있다면 현재 약 $9,500 선에 형성되어 있는 50일 이평선을 다음 장애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50일 이동평균선은 더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데드크로스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 진입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을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 이거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데드크로스 자체가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추세예요. 2015년, 6년, 7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불장을 이어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건 좀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고요. 여기에서 이 위쪽으로 상승을 해야지만 이 방향성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인 이 50일 이평선이 상향으로 바꿔줘야지만 최소한 이 수평으로 가고 200 이평선도 좀 더 평준화되는 상태로 가야지만 데드크로스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들을 지금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포렉스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8,500달러에서 지금 8,750에서 8,882달러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과거의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맞으면 추가적으로 8,241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또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또 보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도빅의 분석을 살펴보면요. 바이도빅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강력한 이 저항선대가 위에 포진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보고 있는 건데,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구간이 위쪽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9,300달러 선, 이 9,300달러 선이 굉장히 이제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았었고 지지를 여기서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지지를 몇 번을 받다가 지금 여기가 깨진 상태이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저항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승세가 여기에서 멈추고 만약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인 6,0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까지 간다면 3,000달러까지도 바라보는 건데, 이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이 정도 6,000달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2분기 8,500만 달러 유치 중에 84%가 기관 투자자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기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디지털의 한 고위 간부가 2019년 2분기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2배로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에셋의 이제 판매 및 비즈니스 담당 이사가 2019년 2분기에 기관 투자가 2배로 늘었으며 새로운 기관들이 자신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2분기에 약 8,5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이 금액의 84%가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왔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실제 고위 간부는 그레이스케일 제품이 전통적인 증권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며 이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언제 참여할 것이며 언제 투자를 시작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는 모든 시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아이러니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언제 참여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랑 계속 투자를 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미난 대답이죠. 그만큼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는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투자자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는데요. 지난 9월 중순에 시작한 벡트 이야기입니다. 벡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으로 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지난 9일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월물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796%가 증가하면서 224개의 BTC 거래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관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한층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크립토월슨이라는 곳의 트위터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2019년 10월 9일 날 갑작스럽게 224개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까지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의 거래량 25개에서 지금 800% 가까이가 갑자기 급상승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의 그 참여에 대한 좋은 신호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24개 정도는 그렇게 큰 양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진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면 확실히 시그널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시그널 치고는 지금은 초기보다는 좀 더 나아진 부분이라 이것도 이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브래드 게링하우스 CEO는 최근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리플은 본래 비트코인 2.0을 지향해 왔지만 한 번도 킹코인인 비트코인을 직접적인 경쟁 대상으로 여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그는 다만 비트코인이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다. 비트코인의 확장성, 거래 시간, 그리고 비용이 바로 그 이유라고 말을 하면서요. 반면에 리플은 거래 속도가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서 결제 네트워크로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하면 훨씬 리플이 이제 효율적이긴 하죠.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도 거래 비용도 낮고 속도도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직접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결제 네트워크로서는 리플이 더 낫긴 해요. 브래드 게링하우스의 말이 일부 맞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앞으로 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이동을 많이 하거나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 거래 수수료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그 유통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이걸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아무튼 리플의 강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브래드 게링하우스는 열심히 리플을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CFTC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곧 선물 거래에 승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히스 타버트라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승인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CFT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FTC를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 선물 거래도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선물 거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물 거래는 매도 포지셔닝도 있고 둘 다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높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가 과연 뭐 이더리움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사용 확대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악재냐 아니면 미 양적 완화의 호재냐라는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호재 뉴스로 나왔던 게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확대 결정이었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결정한다. 그래서 뭐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제 필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호재 뉴스로 받아들여졌고, 그 반면에 지금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제안을 거절당했죠. 그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실제 요거 비트코인 ETF는 거의 뭐 크게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ETF 자체가 승인이 안 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악재가 아니었다라고 어제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인 이제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인 톰 리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S&P 500 지수가 신고점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마스 리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이 오히려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이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이고, S&P 500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때는 약세를 전망을 하다가 또 강세로 또 전환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브스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포브스 쪽에서 보면 지금 리브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그 언론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포브스 회장 자체가 비트코인에 조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권위적인 정부와의 싸움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포브스 회장은 지금 스티브 포브스 회장인데요.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최첨단 기술의 구조 요청이라고 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과제가 금처럼 신뢰할 만한 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에 걸쳐 어렵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금과 더불어 가치가 오르면서 잠재적인 안전자산으로 대두됐다. 한편 포브스 회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는 스테이크였다가 그 다음날은 개밥이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여전히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포브스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국민을 통제하고 굶기고 상처 주고자 했던 정부를 피하도록 전 세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비트코인이 현재와 미래의 금융시장에서 맡을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포브스 회장이고, 이런 거물급 인물이 또
이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여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포브스 회장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브라에 또 힘을 실어줄지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니세프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아동 후원을 위한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호재 뉴스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를 공식 발표했는데 기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기부를. 그래서 유니세프는 UN 산하기구 중에 최초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게 된 건데요. 암호화폐 기부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참여자 모두에게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간 기부 문화의 걸림돌이 된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 기부 내역과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기부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써느냐, 이거 뭐 다른 곳에 쓰지 않느냐, 막 이런 그 불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현금으로 그렇게 기부를 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거래 내역이 남지를 않고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거래 내역들이 이제 다 남죠. 그래서 투명하게 그 사용 내역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이제 기부 문화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크진 않지만 이제 미국이나 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부 문화에서 암호화폐의 역할도 굉장히 커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를 통해서 또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부를 받는 주체들이 지금 은행 자체가 없는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은행 자체가 없는 국가들의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부 문화 쪽에서 암호화폐 역할, 암호화폐 펀드 역할이 좀 크게 효과적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